하나 둘 하나 둘.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길 바랐는데요. 어, 이제 음, 지금 선생님이 찍는 오늘은 지금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부터는 2학년도 이제 오프라인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는 3학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뒤로 갔네요. 그래가지고서 선생님은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밤, 지금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이 지나가는 밤을 영상 찍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선생님 기존의 강의 방식대로 국어 3을 이제 온라인 영상을 신청하는 걸로 하겠고요. 세 번째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지막 국어 시간이죠. 마지막 국어 3시간. 그때는 어, 줌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아마 줌을 대부분 많은 시간에 아마 조회 때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회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 쌍방향 수업으로 한번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질문도 한번 직접 받고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줌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제 시간 맞춰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로 담임 선생님께 아마 2학기 시간표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시간은 해당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오면은 저기 선생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여러분과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의 이런 제안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더 편안하게 찾기 위해서 이제 연구 계속하고 있으니까 연구 나중에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강의 탑재될 때는 다음 시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온라인 클래스 3차 시에는 그 영상이 탑재되는 게 아니라 음, 온라인 클래스가 아니라 그 줌으로 들어가는 주소가 탑재될 거예요.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네, 지난 시간에는 어, 이제 표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 중세국어의 문법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문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1학 1학기 때도 좀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용어들이 다 나오는데 어, 일단 기초적인 개념들은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알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의 성적을 보니까. 자, 그럼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일단 중세 국어 문법. 자, 주격조사는 이가 쓰였다라고 했는데요. 주격조사 이. 이가 쓰인 건 알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가가 있습니다. 주격조사를 할 때 자꾸 은는 이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은는 이 붙어도 주어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은는은 뭡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때 얘기했죠.
격조사가 아니라 뭡니까?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그래서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주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주어를 만들 수 있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뭐 격조사와 달리 뭐라고 했습니까? 네, 문장 성분 표시 외에도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뜻을 더하는 게 이 보조사라고 했죠. 격조사는 문장 성분 표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이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뭐밖에 없었다?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는요,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와서야 이제 가가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나란말싸미. 자, 이거는 나란말싸미는 뭡니까? 요거는요, 나란말쌈 플러스 주격조사 2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철되면서 이제 미음이 뒤로 가붙어서 싸미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모음으로 끝났으면 현대 국어에서는 뒤에 가가 붙겠죠. 그런데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가 그냥 붙어요. 그러면서 야수이 이렇게 됩니다. 야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모음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나비 플러스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은 모음 이 모음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이 모음을 만나면 떨어져 나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애의. 관형격 조사가 의가 있다는 거는 현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다는 거, 이건 이제 중세 국어니까 애가 아니라 아이를 읽어줘야겠죠? 중세 국어에 이때는 이중모음이었다고 했으니까 아이를 읽겠습니다. 자, 관형격 조사로 아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네, 양성모음용입니다. 얘는 양성모음이에요. 양성모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시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옷 글자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관형격 조사 기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그 후민정음에서 나란말싸미에서도 여기에 시옷이 들어있는데요. 이 시옷이 뭐로 해석됩니까? 여기 의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나라의로 해석이 됩니다. 나랏 이렇게 쓰고 나라의 이렇게 씁니다. 아마 15세기면 나라스 이렇게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시옷하고 디귿하고 받침이 달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똑같이 나랏 하면 이거는 디귿 받침이 된 나라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그 다음에 붙였 하면은 부처의 해가지고서 여기서도 시옷이 관형격 조사로 해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마이 얘는 뭡니까? 사삼 여기서 양성모음이죠. 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으로 이제 관형격 조사를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붓 이 기본형은 그러니까 단어 형태는 원래 연철되기 형태는 거붓입니다. 거붓. 그런데 음성모음이니까 의가 쓰였다. 그래서 양성용, 음성용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시옷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었다. 그런데 이 시옷이라고 하는 형태는 나중에 이제 오늘날의 사이소리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찻잔 있잖아요. 찻잔. 이거 뭡니까? 차의 잔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시옷이잖아요. 그래서 찻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형격 조사 시옷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그 사이소리 현상뿐만 아니라 그 사이소리 표기로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붙을 수 있어요? 체온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옷에 표기할 때 조건이 뭐였어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합성어였죠, 합성어. 그래서 합성어 조건에서 붙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나중에 국어의 미래 관련해서 이제 국어의 세계화 관련 영상을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이 궁금해하는 게 나타나요.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외국인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 있잖아요. 얘가 곤충일 때는 잠자리인데
잠을 자는 자리일 때는 잠자리라고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 이게 다르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걸 설명할 때 동원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관형격 조사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배워야지 설명되니까는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um을 썼다. 네, 이것도 이제 딱 보면 뭔지 알겠죠? 바로 뭡니까? 얘는 양성용, 음성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는 쓰임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먹기라기보단 뭐예요? 먹음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후 점차 기의 사용이 증가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점차라고 하는데 스미 그랬죠. 언어는 갑자기 이렇게 하다 팍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뭡니까? 점점점 이렇게 넣나.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에서는 선어말어미 쓰는 건 똑같죠. 지금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 샤도 있었습니다. 이 샤의 용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이 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겨집 사마시니 해가지고 여기 주체 높임 시입니다. 자, 주체 높임은 뭘 높이는 거라고요? 주어, 행동의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 국어와 달리 차이점이에요. 객체 높임법에도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선생님이 이건 아마 그 현대 국어에서도 객체 높임법 할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현대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를 쓰는 높임법은 주체 높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객체 높임에서도 이때는 썼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쓰는 방법과 특수어휘를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조사 같은 경우도 목적격 조사가 높이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인 경우엔 조사 규칙을 쓸 수 없고 뭐만 쓸 수 있어요? 네, 부사격 조사의 경우에 부사어를 높이는 경우에 부사격 조사 교체만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어휘 쓸 수 있었죠. 그런데 모든 말에 대해서 특수어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어휘가 존재하지 않으면 객체 높임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어 대상이고 특수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그럼 아예 객체 높임을 쓰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어땠어요? 이때는 객체 높임법도 선어말 어미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선어말 어미만 갖다 집어넣어 주면은 객체 높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객체 높임도 훨씬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쓰였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ub, job, sub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형태만 다르지 기능은 똑같아요. 요게 이제 달리 쓰는 기준은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는 어간의 끝소리, 그러니까 어미니까 얘도 어미니까 어간에 붙겠죠. 그런데 어간의 끝소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브, 스, 흐 같은 경우엔 삽이 오고요. 그 다음에 드, 트, 즈, 츠 같은 경우는 잡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간의 끝소리가 유성음. 네, 유성음은 뭘 뜻해요? 모음과 비음과 유음을 전부 다 합쳐서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엔 잡이 옵니다. 잡. 왜냐하면 이 반치음도 뭐라고 했어요? 얘도 얘도 유성마찰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의 Z 소리입니다. 그래서 삽, 잡, 삽이 쓰였어요. 자,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돕사와 그래서 순경은 비읍이 쓰이는 형태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모음어미 앞에서는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뒤에 모음이 오니까는 얘가 연철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 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경음으로 바뀌는 경우에 순경음 비읍으로 바뀐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연출돼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에서는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총 6개가 있었죠. 격시체, 비격시체였는데 이때는 하쇼셔체, 하야셔체, 하라체가 있었다. 그래서 닝금하, 아라쇼셔. 네, 이건 임금하, 아라쇼셔. 할 때는 하쇼셔체, 하쇼셔, 쇼셔잖아요. 그 다음에 미러셔 할 때는 하야셔체, 그 다음에 빨리 나가라 하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용례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서는 이제 시와 샤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는 자음어미 앞에서, 그 다음에 샤는 모음어미 앞에서 쓰이는데, 이 샤로 쓰인 경우에 어미에 원래 있던 모음은 탈락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샤, 아, 도였으면 샤도가 돼버려요. 샤, 아도. 그러면은 아가 떨어지면서 샤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에서도요. 상대 높임도 선어말 어미가 있었대요. 그런데 it이 있었는데 이는 평서문, 의문문인 경우엔 i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이다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뭐뭐뭐뭐 있고 하면은 이제 의문형이 되면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 단어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단어의 특징은요. 지금은 사라진 고유어가 지금보다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어, 묘라는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산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산이라는 말보다 묘라는 말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가람이라는 말이 강보다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산이라고 해서 우산도 한자어예요. 그런데 이걸 슈룹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개 할 때 요거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온, 그 다음에 천은 즈문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고유어 비중이 현대보다 국어보다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어 사전에 50% 정도가 한자어예요. 그러면 이제 고유어는 나머지 50%냐? 아니요. 나머지의 30% 나머지의 그 50% 중에 30은 외래어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 미만을 고유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가 귀화했다라고는 뭐냐면은 한자가 귀화하여 고유어처럼 쓰였다.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한자어에서 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한자어에서 왔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귀화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도 이제 귀화를 원래 이게 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이제 귀화라고 하지요. 그럼 뭐예요? 외국인도 여권 번호가 아니라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말이 들어와요. 맨 처음엔 사람들이 한자어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게 하도 자연스럽게 쓰이다 보니까는 나중에 사람들이 그게 한자어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캔디죠, 캔디. 사탕. 이거 사당이에요, 사당. 한자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피리. 여러분 리코더 있잖아요. 그 필률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추김치. 거기 백채라고 하는 한자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추, 피리, 사탕 이게 한자어인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걸 귀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에도 몽골어 여진어에서 새로운 어휘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쪽 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몽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때 원나라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원나라에 강한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때 몽골 관련해 몽골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진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 여진족 여진 그러니까 변방의 여진족과 교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어 이제 그러니까는 조선 왕실의 조상들이 여진족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물론 뭐 이 세종 때 육진개척 등을 하면서 이제 여진 정벌 등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진족과 그 국경 지역에서 이 접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진어도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휘의 대부분은 전부 다 몽골 계통이에요. 자, 수라라고 하는 거는 왕의 밥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한자로서는 뜻이 설명이 안 되고요. 이 몽골어의 그 밥을 뜻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왕의 밥상을 뜻하는 수라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몽고로에서 이제 추응 이거 전부 다 매를 뜻하는 겁니다. 보라매. 우리 공군에서도 뭐 보라매 사격대회 뭐 보라매 사격장 뭐 보라매 뭐 이런 거 공원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보라가 매를 뜻하는 그 몽고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숑골 이것도 몽고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몽골에서는 그 매사냥 이게 그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매사냥을 하는데 이때 몽골에서 그 우리나라에 매를 갖다가 잡아서 바칠 것을 굉장히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귀족들도 이제 매사냥이 이제 유행처럼 번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매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 이 매사냥의 오리지널인 그 몽골의 어휘가 그대로 우리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톨, 용사를 뜻하는 바톨인데요. 여러분은 그 바톨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쓰여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톨, 이게 제주도에 가면 항파돌이라는 말이, 이 항파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파돌이. 이 항파돌이가 항바톨이라는 거, 여기서 왔대요. 그러니까는 바톨, 이게 군인, 용사를 뜻한다. 그래서 항파돌이도 바톨에서 왔다. 그 다음에 요 중에서 투먼 같은 경우에는 두만. 네, 우리 두만강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진이래요. 여진말이래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인디언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쓰던 말이 그대로 이제 어떤 영어의 지명이나 이런 걸로 미국 지명이나 이런 걸로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두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두만강에서 이 강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여진족이 그쪽에 살았는데 투먼 이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한자로 그대로 적은 게 두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지명 두만강에는 여진족의 언어가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달라진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의 이동 같은 경우는 아예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인데 싸다가 맨 처음에는 값이 나가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에. 그런데 거기서 값이 저렴하다라는 아예 정반대 의미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어리다. 이게 예전에는 어리석다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여쁘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불쌍하다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름답다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의미의 축소. 의미가 맨 처음에 이만큼을 뜻했는데 나중에 요만큼만 뜻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축소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훈민정 메소드인데요. 놈 같은 경우에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어때요? 남자를 낮잡아 일컫는 말 쓰죠. 그러니까는 사람에서 사람 중에서도 남자. 그런데 남자 중에서도 낮잡아 일컫는 말로만 쓰이게 됩니다. 네, 겨집도 똑같아요. 겨집은 옛날에 여자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 중에서도 낮잡아 일컫는 말로만 쓰이니까 의미가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헌에 있다 보면 이제 겨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비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요, 몸 전체의 형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얼굴, 몸 전체의 형상이니까는 여러분 뭐 가슴의 모습이라든지 배의 모습, 다리의 모습 이런 것도 전부 다 얼굴에 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머리 중에서도 앞부분만 그 쉽게 말해서 안면부만 얼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위가 축소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의미가 확대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처음엔 요만큼이었는데 나중에 이만큼으로 되면 의미가 확대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말이 이제 영감입니다. 영감은 조선시대에는요, 정상품 이상의 관리만 영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품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남자, 노인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죠. 그러면 도대체 의미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의미의 이동은 이제 이런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의미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까지 쫙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확대되는데 의미가 나중에 이쪽 의미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는 뭡니까? 의미가 여기 있었는데 나중엔 이쪽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대와 축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 확대와 축소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의미의 이동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이 중세 국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다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용비어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로 된 문헌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문헌이에요. 선생님이 편집하다 잘려가지고서는 여기 의가 이제 특징이 이쪽 어, 뒤로 넘어가는데 이 훈민정음을 쓴 최초의 작품이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용비어천가는요 훈민정음 반포보다 빨라요. 아니 선생님 훈민정음 한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훈민정음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그걸로 작품을 씁니까? 네 여러분, 용비어천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훈민정음의 베타 테스트 버전입니다. 베타 테스트 버전. 자 여러분, 베타 버전 뭔지 알죠? 자, 게임도 정식 출시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라는 걸 하죠. 예전에는 저기 뭐야,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들도 이제 베타 버전을 이 무료로 배포해서 그 사용자들 어떤 반응을 살펴보고 이제 뭐 보완을 할 점은 있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원래 베타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 용비어천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어, 세종대왕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걸로 언어 생활이 가능할까? 야, 한번 써봐 해가지고서 만든 게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는요 훈민정음보다 먼저 창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훈민정음을 가지고 진짜 쓸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게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창작은 훈민정음보다 먼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훈민정음하고 좀 다른 면도 보여요. 자, 그러면은 우리 중세국어는 뭐라고 배웠어요? 중세국어는, 그죠? 중세국어는 팔종성이라고 배웠는데 여기 보면은 지읒 받침도 막 쓰이고 그래요. 막 지읒도 있고 여기 반치음도 막 받침으로 쓰이고 그러죠. 네, 베타 테스트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비어천가의 내용은요. 용이 날아올라서 하늘을 다스린다 그런 내용인데요. 용비어천가는 어디서 나오냐면 해동용룡이 나라샤, 이게 제1장이에요. 해동용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아마 좀 어렸을 때 드라마로 용룡이 나라샤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 뭐 유아인, 신세경 이런 분들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런데 거기 용룡이 나라샤가 바로 용비어천가 제1장 1절 제일 첫 절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제1장 해동 용룡이 나라샤. 그런데 원래 용룡은요, 이게 그 거기 나와 있는 무슨 정도전과 그 이방원, 물론 이방원도 용룡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국을 도왔던 뭐 신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세종의 직계조상 6명입니다. 아니 선생님, 세종대왕 위로는요 저기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용비어천가는 왜 지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세종이죠. 자,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 뭐 했습니까? 쿠데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있던 왕 쫓아냈어요. 그러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왕자의 난이라 그랬죠. 태종 이방원이 그 첫째 아들이 아니죠. 원래 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태세간이라 뭐예요? 이 중간에 정종이라고 한 명 있습니다. 정조가 아니라 정종이에요. 정종은 태종의 형입니다. 그런데 어, 정종은 그 왕을 한 1년 반 했나? 그 정도 하고 이제 자기 동생한테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주고 이 상황으로 그냥 물러나요. 이유가 뭐냐? 안 물러나면 제가 나 죽일 거야.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종이 왕일 때도 군사권은 태종 이방원이 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이 볼 때는
할아버지는 쿠데타로 집권해 아버지는 저기 왕제난 일으켜 자기는 뭐 셋째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니까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도 정통 왕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위로 쫙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에 목, 익, 탁, 환 해가지고서 목조, 익조, 탁조, 환조라고 해서 왕이 아니었던 자기 이 조상 4명을 더 추가시켜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6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정종은 그 육룡에서 빼버립니다. 왜? 자기 직계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기, 닭환, 태조, 태종까지 이어지는 6조의 내력을 담은 게 바로 용비어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비어천가의 창작 의도는 나오죠. 바로 네, 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은요, 그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그 다른 부분과 달리 순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안이 밀세. 자, 선생님이 그냥 현대어처럼 읽을게요. 자, 원래 고전고 이때 당시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이 밀사이 곧 되었고 여름 하나니 사임이 깊은 물은 가마라이죠. 가마라이 아니 그칠 사이 나이히 이러 바라라이 가나니 이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조 배웠죠? 자, 여기서 불휘. 자, 선생님이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여기 번호 매겨놨죠? 이걸 각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에 이렇게 각주가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에만 각주가 24개 달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여기에다 필기했어봐. 여기 새까매져요 지금. 그 정도로 나오는 게 많고, 그다음에 평가 요소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이번 시험도 녹록진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아마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네, 선생님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불휘.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여기 보면 현대어 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뿌리 건데 주격조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는 뿌리가라고 하지만 여기는 불휘. 자, 주격조사 왜 생략된다고 했어요? 여기 이모음이죠. 그래서 불휘 플러스 인데 네, 이모음이 있기 때문에 주격조사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생략된 이유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주격조사 이때 가가 없기 때문에 이가 붙어가지고 이모음하고 충돌해서 생략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깊은, 네, 깊은. 원래 이거 깊은 같은 경우에는요, 깊은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 국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연철표기로 하니까, 네, 이게 연철표기로 하니까 이제 깊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간. 자, 남간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이제 기역고경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단독형은 그 나모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오면은 갑자기 기억이 딱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서 나모
축약형태 남인데 여기에다가 안이 붙었는데 갑자기 기역이 튀어나와서 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역 고경어 또는 기역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기역 종성 체언에 오늘날에도 이제 다른 종성 체언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히읗 종성 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살 플러스 고기인데 이제 뭐가 됩니까? 살 고기가 돼요. 자, 여러분 기억이 키읔될 수 있는 조건 뭐였죠? 그죠? 히읗 돼가지고 어떻게 잠축약이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 히읗 플러스 고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은이 아니라 이때 중세국어에서는 살 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게 갑자기 살이 혼자 있을 때는 살이에요. 근데 뒤에 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치 형태에서 오면은 뭐 조사나 이런 게 이 조사가 붙으면은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히읗이 나와요.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 조사가 결합될 때 어떤 자음이 튀어나오는 것, 얘네들을 뭐 고경어 종성체언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기역이 튀어나오면은 기역 종성체언, 히읗이 튀어나오면 히읗 종성체언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남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 이제 남어인데 남기 이가 붙으면 남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무 같은 경우는 굼기, 불무, 불기, 연은 연기.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기역 종성 체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람, 바람에, 바람아이. 자 바람에 안이 밀세. 자 안 여기 미다가 뭡니까? 네 거기 뭐냐면 움직이지 움직인 안이 밀세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다가 움직이지 아니할세 이렇게 되는 거죠. 안이 움직일세. 그래서 미다가 움직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곧 요코 여름 하나니. 자 건데 곧 요코 여기서 지금은 뭐예요? 꽃이죠, 꽃. 그런데 이제 된소리 되기 이전의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된소리가 아니던 것들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된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들고 그락각박하면은 그만큼 이제 소리가 세져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래서 그런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말의 된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뭐야 지금 우리나라 옛말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 경주인데요. 경주 출신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쌍시오 발음 못했어요. 쌀을 갖다가 살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그쪽 지역은 옛날에 그 경주 지금도 가려면 이제 멀지만 옛날엔 진짜 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현대 이 서울 말과의 교류가 그만큼 적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옛말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도요 뭐 아래아가 남아 있는 게 달래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섬이라서 차단돼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곧 여기서는 이제 된소리 되기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받침에 뭐가 쓰였다? 예, 지읒이 쓰인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제 원래대로라고 갔다면 얘는 어, 시옷이나 디귿이 쓰였어야 되는데 지읒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팔종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종성부용 초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종성부용 초성 같은 경우에는 받침 규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이거 썼어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베타 버전이라고 베타 버전. 그래서 사실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그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 뭐라면 팔종성 가조경야.
그래서 종성부용 초성은 제자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 때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냥 다시 쓰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용자해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글자를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팔종성이면은 가히 족하다 해서 쓴 게 팔종성 가족용이합니다. 그건 이제 훈민정음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훈민정음 초기에는 뭐 팔종성이 아니라 종성부용 초성이었다. 이거는 종성부용 초성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종성 관련해서 운용하는 규정은 팔종성법이었고요. 종성부용 초성은 종성의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게 밝힌 게 바로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그래서 듀오코, 네, 듀오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이 국외음화가 안 된 거죠. 듀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오타가 이제 국외음화 되면서 조타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타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분철이 되면서 이제 형태 위주의 표기 되면서 히읗과 디귿이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듀오타는 좋다고요. 그 다음에 이때 좋다라는 말도 씁니다. 밑에 보면은요,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좋다는 나중에 관동별곡 가면 만나게 돼요. 이때 정말 내가 좋아 이런 거는 뭐예요? 이때 듀오타라고 썼습니다. 듀오타. 내가 듀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름도 달라요. 이때 당시에는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뜻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요. 올해 그러니까 진짜 하절기 더운 여름은 그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각주 달아놨죠. 그래서 하다는 이제 많다예요. 그래서 여기 해석 보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사임이 깊은 물은 사임이 네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그래서 물도요 뭡니까? 얘도 이어적기 된 거예요. 가마라이 이렇게 되죠. 네, 가뭄에 아니 그칠세 그치지 아니하므로 나이히 내를 이루어. 그래서 내가 이루어져. 그래서 나이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지금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는 이제 주어로 해석한대요. 그래서 이 내가 이루어져서 이게 발알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발알에요. 그래서 발알에 바다에 가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요 2장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 고유로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과 가뭄은요 어떤 왕조에 대한 시련이에요. 얘네들은 두 개는 시련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다, 샘이 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깊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깊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뿌리와 샘은 왕조의 근본과 역사입니다. 왕조의 근본. 그 다음에 왕조의 역사. 이렇게 깊은, 그러니까 역사와 근본이 깊은 왕조는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 다음에 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왕조의 번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요약하면 이거예요. 근본이 튼튼한 왕조는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즉 조선 왕조 만세. 이게 이 장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그 중세국어 문헌을 봤는데요.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음, 아직까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런 게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고. 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은 뭐라고요? 네, 줌을 합니다. 실시간.